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법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15년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석 달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며 웃던 그 며느리가 제 뒤에서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한밤중 제 집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 어머니 빨리 치매 만들어야 해.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들은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를요. 저는 올해 67, 박영숙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김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차로 20분 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작은 아들 준석이는 자영업을 하며 조금 더 먼 곳에 삽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함께 찍은 사진. 5년 전 준호 결혼식 날 찍은 거였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는 매일 아침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층 편의점, 2층 부동산과 미용실, 3층 학원. 모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었고,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켜볼게요. 남편 영정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가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오니 오전 10시쯤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갈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어머, 그래. 고맙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외로웠거든요. 명절도 아닌데 먼저 연락을 주다니 수진이가 정말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오쯤 수진이가 큰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갈비찜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수진이는 익숙한 손길로 상을 차렸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제 부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어머니. 그것보다 어머니 건강이 더 걱정이에요. 수진이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멀쩡한데 뭐. 요즘 상가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 가까우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건강 체크가 안 되니까 걱정돼요. 며느리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점심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주무시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마치 딸처럼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 잡아드릴게요. 종합검진 한번 받으세요. 건강검진? 작년에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요. 거기 원장님이랑 제가 아는 사이라 잘 봐드릴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사실 요즘 가끔 깜빡깜빡하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하고 상가 임대료 받는 날짜도 헷갈리곤 했죠. 그래, 알겠다.
고맙다, 수진아.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그날 오후 시장 앞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옥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나와.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나와봐. 얘기할 게 있어. 옥순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심각했습니다. 나가보니 친구가 반찬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어.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온 옥순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수가, 아까 내 큰며느리 봤어. 응, 왔었어. 점심 같이 먹고 갔어.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작은 며느리랑 만나는 거 봤거든.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둘이 만났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영수가,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옥순이가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내 큰며느리 표정이. 나 볼 땐 좀 이상해 보였어. 웃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오해한 거야.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오늘도 나 챙기려고 점심 해다 줬어.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특히 돈 문제는. 친구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며느리인데 설마 제게 나쁜 마음을 품었을 리 없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괜한 걱정 말고. 옥순이가 돌아간 후에도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내 며느리를 내가 믿지, 누굴 믿어. 사흘 후 목요일, 이번엔 작은 며느리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혜진이는 평소 조용하고 말이 적은 편이라 자주 오진 않았는데 이번엔 먼저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그래. 언제든 와. 혜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혜진아, 너도 앉아. 차 한잔 할까? 차를 마시면서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하셨다고 들었어요. 응, 수진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그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혜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잘 모셔드려야 하는데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이렇게 마음 써주다니. 아이고, 괜찮아. 니네도 바쁜 거 아는데. 형님이 어머니 많이 걱정하세요. 혼자 계시면 건강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둘 다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이상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간 가족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나 만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들이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가족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더 돈독해지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옥순이의 말이 걸렸습니다. 눈이 안 웃더라고.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금요일 아침, 저는 상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2층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누가 자꾸 이 건물에 대해 물어보던데요. 네. 누가요? 글쎄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이 건물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이틀 전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혹시 사모님이 건물 팔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럼 됐네요. 요즘 부동산 사기꾼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부동산을 나오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여자라니. 설마. 아니야, 설마.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통장이랑 신분증 챙겨주세요. 통장이랑 신분증? 왜 병원 가는데 통장이 필요하지?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마 수납할 때 필요해서 그러겠지. 뭐. 그날 저녁 한의원 김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단골 한의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원장님.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며느리가 예약해줬어요. 전화 너머로 원장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혹시 검진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요? 그냥 제가 사모님을 오래 봐왔으니까 걱정이 돼서요. 원장님의 목소리에 뭔가 걱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원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왜 다들 저를 걱정하는 걸까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며느리들도 날 위하는 거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남긴 상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일궈온 재산.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건물. 이 열쇠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큰아들 준호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수진이가 모시고 병원 간다고 했죠? 응, 그래. 엄마, 검진 잘 받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수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깜빡깜빡?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준호야, 엄마 멀쩡해. 누가 그래? 에이, 엄마.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옥순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이 안 웃더라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의 말. 젊은 여자가 건물 시세를 물어봤다고. 그리고 한의원 원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예금 5억, 그리고 상가 건물 시가 15억. 총 20억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혼자 지켜온 재산. 통장을 다시 넣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화요일이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들은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야. 설마.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7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아무 문제 없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수진이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출발할까요? 응, 그래. 차에 타면서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진 받으시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각일까요? 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병원비는 카드로 낼 수도 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은 규모였습니다. 로비에 사람도 많지 않았고 어딘지 모르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신경과? 나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니, 종합검진이라 여러 과를 다 봐야 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영숙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의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신과 전문의 최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과? 앉으세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들었는데 맞으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끔 깜빡할 때는 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간단한 검사 좀 해볼까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 문제들. 저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최근 3개월 동안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며칠 전에 상가 임대료 받는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어요. 의사가 뭔가를 적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MRI 촬영하고 오세요. 결과 보고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MRI 촬영을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별거 없었어.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MRI 찍었어. 아, 다행이다. 이제 결과 기다리면 되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에 결과 나온대요. 그때 제가 또 모시러 올게요. 혼자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야죠.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상담받아야 하잖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저는 멀쩡한데 무슨 결과가 안 좋다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검사 좀 하고 왔는데. 뭔가 찝찝해. 정신과 의사더라고. 뭐, 정신과? 옥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가, 그거 이상한 거야. 종합검진이면 내과부터 가야지. 왜 정신과로 가? 나도 그게 좀 이상했어. 영수가, 조심해. 요즘 노인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뺏는 사기가 많대. 친구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조심해. 다음 주에 결과 들으러 갈 때 나도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식사는 잘하셨어요? 어머니, 약은 잘 드셨어요? 너무 자주 연락이 와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까지 챙긴 적이 없었는데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엔 혜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형님 도와드리려고 같이 왔어요. 두 며느리가 함께 오다니 가슴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두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진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보호자분들도 함께 앉으시고요. 의사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경도인지장애요? 네. 알츠하이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요. 계산도 잘하고 상가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십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최근 3개월간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잊으시고 돈 계산을 헷갈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저한테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2번 받으려고 하신 적도 있고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상이에요.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제부터 저희가 도와드려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가족분들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일은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관리? 그 말이 귀에 콱 박혔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나 정말 치매인가요? 어머니,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예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괜찮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들들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실지 상의하려고요. 가족회의? 뭘 상의해? 나 혼자 잘 살고 있잖아.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의사가 경도인지장애래. 치매 전 단계라고. 뭐, 너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며느리들이 내가 최근에 같은 말 반복하고 돈 계산 헷갈려 했대. 영수가 그거 절대 이상해. 너 그런 적 없잖아.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그런 적 없어. 영수가 혹시 그 병원 어디야? 병원 이름 알려줘. 병원 이름을 알려주자 옥순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간호사한테 물어볼게. 그 병원 평판이 어떤지. 고마워, 옥순아.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준석이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 둘도 함께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마치 심판받는 사람처럼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검진 결과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준호야, 나 멀쩡해. 의사가 뭐라든 나는 이상 없어. 엄마, 환자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부정하시는 게 증상 중 하나래요.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대요. 성년후견인? 네. 어머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저희 자녀들이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드리는 거죠. 재산 관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왜 너희가?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돈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고 엄마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혜진이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상가 임대료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 돼요. 편히 쉬라고? 제 역할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멀쩡해. 상가 관리도 잘하고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15년 동안 모시면서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15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재산관리, 보호. 그럴듯한 말들이지만 왠지 모르게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의원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래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모님, 제가 30년 넘게 봤잖아요. 정신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신데. 원장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당연하죠. 사모님, 혹시 그 병원 어디예요? 병원 이름을 말하자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그 병원.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과 도장을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제가 3년간 지켜온 이 재산을 지금 빼앗기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들이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엔 성년후견인 제도를, 재산 관리를 저희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아니야. 설마 내 며느리들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 이건 함정이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주말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경도인지장애, 성년후견인, 재산관리.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가실 거예요. 변호사? 왜?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작성하려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 수진아, 나 아직 생각 중이야. 좀 천천히. 어머니, 빨리 하는 게 좋대요. 나중에 증상 악화되면 더 복잡해진대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오후 2시, 정말로 변호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어르신의 재산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래야 하죠? 어르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을 대비하셔야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어르신명의 통장 관리, 부동산 관리 등을 대신할 수 있어요. 통장 관리, 부동산 관리. 만약 내가 서명 안 하면요? 변호사와 수진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지금 동의하시면 간단한데. 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머니 해치려는 거 아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서명 안 하시면 법원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수진이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아는 간호사한테 물어봤어. 그 병원 말이야. 왜? 뭐래? 그 병원 원장이 돈만 받으면 가짜 진단서 써준다는 소문이 있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문제가 됐었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내 진단서도 가짜라는 거야? 10중 8구 그럴 거야. 영수가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 옥순아,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짜 진단서.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요? 며느리들이. 정말? 그날 밤 11시쯤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언니, 어머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됐어. 빨리 이야기하자. 수진이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제 집에 왔습니다. 열쇠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주방 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서명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법원 신청하는 수밖에. 시간 좀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가짜 진단서 있잖아. 가짜 진단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저희한테 잘해주셨는데. 혜진아, 정신 차려. 20억이야, 20억. 상가 팔면 15억, 예금 5억. 우리가 반반 나눠 가지면 각자 10억씩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원에. 요양원 좋은데 보내주면 되지. 혜진아, 너희 집 빚 5천 갚을 거야, 말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근데 준석이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준석이는 바보야. 절대 눈치 못 채. 준호는 내가 완전히 장악했고, 다음 주까지 어머니 설득 안 되면 법원 신청하는 거야. 김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 15년간 제가 믿었던 며느리들이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억이야, 20억. 요양원 좋은데 보내주면 되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15년 동안 속았어. 핸드폰을 들어 한 의원 김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부탁이 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고 싶어요. 제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아는 대학병원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후 3시 원장님이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사모님, 여기 제 대학 동기가 신경과 과장으로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거예요. 신경과 과장실에 들어가니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김 원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MRI, 혈액 검사, 인지, 기능 검사, 기억력 테스트. 모든 것을 꼼꼼하게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네. MRI 상으로도 뇌에 아무 이상 없고 인지기능 검사도 연령대 평균 이상입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전혀 아닙니다.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 진단은 뭡니까? 글쎄요. 오진이거나 아니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요? 의도적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김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며느리들한테 당한 거 맞죠? 원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 아들들도 며느리 편을 들 거예요. 사모님,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싸워야 해. 그날 밤, 옥순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옥순아, 내 말이 맞았어. 진단서 가짜였어. 친구에게 어젯밤 며느리들의 대화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옥순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나쁜 것들. 15년 동안 연기한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영수가 이거 녹음해야 해. 증거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다음에 또 오면 핸드폰으로 녹음해.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 맞습니다. 증거.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서류에 서명하실 거예요? 수진아, 나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 안 주시면 법원 신청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목소리에 참을성이 바닥난 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혜진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거실에 놔뒀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수진아, 나 아직은 못하겠어. 좀 더 시간을.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요. 15년이에요, 15년. 수진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20억 관리 못하세요. 우리한테 맡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혜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해요.
큰 집은 애들 유학 보내야 하고 우리 집은 빚도 있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든 거니? 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 다 들었어. 지난 월요일 밤 너희가 여기 와서 한 얘기 다 들었어. 가짜 진단서, 20억 나눠 갖기, 날 요양원 보내기. 다 들었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리고 나 어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야. 난 치매도 경도인지장애도 아니야. 혜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내가 직접 들었어. 법적으로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미 병원 진단서는 나왔어요. 법원 가면 우리가 이겨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이번 주말까지 서명 안 하시면 법원 신청합니다. 그럼 어머니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이 잘 됐습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15년 동안 속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안 당할 거예요.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옥순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소개한 김태훈이 아니라 옥순이가 알아본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상황 설명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가짜 진단서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저는 대학병원 진단서와 녹음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녹음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가족과 법정 싸움하실 각오 되셨어요? 각오요? 네.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 하지만 이미 며느리들이 그 가족을 깨뜨린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 재산 다 빼앗기고 요양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가요? 이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명의 재산 보호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에 거래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돈을 뺄 수 없게 만든 거죠. 상가 건물 등기부에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들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아들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 30분 후 준석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뭘?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온 날 혜진이가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준석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혜진이 통장이요.
핸드폰 화면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된 입금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형수 누나가 혜진이한테 돈을 줬어요. 총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네. 혜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 누나가 엄마 재산 빼앗은 후에 우리 목도 챙겨준다고. 그래서 혜진이가 같이 한 거래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며느리까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준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혜진이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여자랑 못 살아요. 준석아. 그런데 혜진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형수 누나한테 속은 거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석아, 내 아내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니? 엄마 앞에서 사과하고 싶대요. 그리고 형수 누나 고소하는데 협조하겠대요. 잠시 후 혜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혜진아, 고개 들어봐.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고. 그런데 형님 댁은 여유 있어 보이고 어머니도 큰 집만 챙기시는 것 같고. 내가 너희 집을 차별했니?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우리 자존심 상할까봐 배려하신 거였다는 거. 근데 저는 형수 언니 말만 듣고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혜진이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형수 언니 고소하는 거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혜진아,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하지만 다시는 배신하지 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준석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편이에요. 형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형수 누나가 한 짓 절대 용서 못해요. 이제 편이 나뉘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대 저와 작은아들 부부.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 통장이 거래 정지됐다고요? 응, 내가 했어. 왜요? 그리고 상가 건물에도 가처분이 걸렸다던데요? 준호야, 엄마가 내 재산 지키려고 그래.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려는 거라니까요. 보호? 가짜 진단서 만들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야. 경도인지장애 아니야. 그럴 리가. 그리고 수진이랑 혜진이가 자정에 우리 집에 와서 한 얘기 다 들었어. 20억 나눠 갖고 날 요양원 보내고 다 녹음했어. 준호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봐. 그리고 준호야, 내가 누구 편인지 생각해봐. 너 평생 널 낳아준 엄마 편이야? 아니면 15년 연기한 며느리 편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면 어쩌죠? 1시간 후 큰아들 부부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믿고 맡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수진아, 내가 했던 말 잊었니? 20억 반반 나눠 갖는다며. 그건 제가 농담으로. 농담?
가짜 진단서 만든 것도 농담이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대화로. 준호야, 내 아내가 15년 동안 날 이용했어.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야. 그것도 모르냐?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나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수진아, 그만해. 내가 다 증거 있어. 녹음도 있고, 가짜 진단서 증거도 있어. 법정 가면 내가 져.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어머니, 어차피 연세 많으시잖아요. 법정 싸움 오래 가면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실 거예요. 수진이가 준호의 팔을 잡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아들마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아내 편이고 작은아들만 제 편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의원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 최진수 의사,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써주는 걸로 유명하대요. 몇 년 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가 무마됐대요. 원장님, 그럼 그것도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증거 자료 구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월요일 아침,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편 변호사 김태훈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했대요. 벌써요? 네. 가짜 진단서 들고 신청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대학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그리고 최진수 의사 전력 자료 준비해서 반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옥순이가 집에 왔습니다. 영수가 시장에 소문났어. 무슨 소문? 내 큰며느리가 돌아다니며 내가 치매 걸렸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소문내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다 믿을 줄 알아? 나랑 반찬 가게 사람들이 다 해명하고 다녔어. 내가 멀쩡하다고. 고마워, 옥순아. 영수가, 근데 너 괜찮아? 혼자 버티기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근데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존엄의 문제야.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내 혼자 아니야. 그날 밤 작은아들 준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통화했어요. 뭐래? 형이. 혼란스러워해요. 형수 누나 말도 일리 있고 엄마 말도 맞는 것 같고. 준호가 아직도 수진이 편이니? 형이 수진이 누나한테 15년 동안 세뇌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깨닫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가, 그래도 형이 엄마 편 들어주면 좋을 텐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형 설득할게요. 그리고 법정에서 혜진이가 증언하면 형도 눈 뜨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쯤 이 싸움이 끝날까요? 제 가족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남긴 상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너무 고집센 거 아니죠? 영정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들은 또 무슨 수를 쓸까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목요일 오후 2시, 이정민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준비 잘 하셔야 해요. 상대편이 증인을 여럿 세울 겁니다. 증인이요? 네. 어르신이 평소 깜빡거리셨다는 증언을 할 사람들이요. 가게 주인이나 이웃들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 며느리들이 그렇게까지 하다니. 우리도 증인 세워야 해요. 어르신을 오래 알고 계신 분들, 어르신이 정상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요. 저는 옥순이, 한의원 김 원장님, 그리고 상가 1층 편의점 사장님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모두 저를 오래 알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길을 헤매세요. 같은 물건을 2번 사세요. 저한테 같은 이야기를 10번씩 하세요. 시장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 사모님, 요즘 괜찮으세요? 사모님, 혹시 약 잘 챙겨 드세요? 저는 매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멀쩡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밤마다 울었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어느 날 저녁, 상가 2층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큰며느님이 또 오셨어요. 뭐 하러요? 이 건물 시세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치매라서 곧 건물 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 멀쩡합니다. 건물 팔 생각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며느님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되면 어차피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댔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미 제가 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심리 3일 전, 큰아들 준호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몇 주 만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준호야, 왔니? 들어와. 준호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혼란스러워요. 뭐가? 수진이는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라고. 근데 준석이는 수진이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준호야, 넌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수진이랑 15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준호야, 내가 낳은 엄마야. 내가 15년 산 아내와 평생을 함께한 엄마 중에 누굴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목요일 법정에 와. 직접 보고 판단해. 내 아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와 준석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남편과 제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애도 피해자예요. 아내한테 속은 거잖아요. 드디어 목요일이 왔습니다. 법원 심리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옥순이가 아침 일찍 집에 와서 함께 준비해줬습니다. 영수가 당당하게 해. 넌 잘못한 게 없어. 고마워, 옥순아. 법원에 도착하니 이정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법정 앞 복도에서 큰며느리 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태훈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마음 안 바꾸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말 들으시면 법정까지 안 가도 돼요. 수진아, 오늘 내 진짜 얼굴이 다 드러날 거야.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수진이가 차갑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 박영숙 씨는 현재 67세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가 최진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3개월간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보였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금전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피신청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은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입니다. 그녀가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진수 의사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입증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판사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채소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증인, 피신청인을 얼마나 아십니까? 한 10년쯤 됐어요. 최근 피신청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배추를 사러 오셨는데 돈을 2번 내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날 2번 오셔서 또 배추를 사시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인은 신청인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주 신청인 이수진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증인, 사실입니까? 그건. 증인은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퇴정하세요. 채소 가게 주인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측 증인 차례였습니다. 옥순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신청인을 얼마나 아십니까? 50년 친구입니다. 최근 피신청인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멀쩡합니다. 영숙이는 치매도 아니고 기억력도 좋아요. 상가 관리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며느리 이수진은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15년간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사람입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수진이 시장에서 작은 며느리랑 몰래 만나 재산 이야기하는 것을요. 그게 범죄입니까? 가족이 재산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까? 옥순이가 당황했습니다. 다음은 한의원 김 원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피신청인을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건강도 좋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은
명백한 오진입니다. 최진수 의사에 대해 아십니까? 네. 그는 돈만 받으면 가짜 진단서를 써주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입니다. 근거 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최진수 의사는 3년 전 유사한 사건으로 의료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며느리 혜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큰형님 댁 이수진과 공모해서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3천만 원을 주면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혜진이가 통장 사본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이수진이 보낸 돈과 문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재산 나누면 내 목도 챙겨줄게라는 내용입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혜진이가 저한테 협박당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판사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신청인이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20억이야, 20억. 우리가 반반 나눠 가지면 각자 10억씩이야. 요양원 좋은데 보내주면 되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신청인 측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악의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정민 변호사와 옥순이를 껴안았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수진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는 15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다 이해해.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수진아,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수진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겼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법정에서 이긴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겼지만 잃은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그래,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15년을 참았는데 다 물거품이 됐다고. 법정에서 망신당했으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도 있는데.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인데 왜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준호야,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 수진이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 소송하겠대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준호야,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넘어갔다면 아들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며칠 후 작은 아들 준석이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왜? 법정에서 증언한 것 때문에 친척들한테 욕먹고 있대요. 언니 배신하고 시어머니 편 들었다고. 혜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택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형이 수진이 누나한테 이혼당할 것 같아요. 형이 너무 힘들어해요. 알아, 준서가. 엄마,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접수했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아이들을 못 보게 해요. 제가 애들한테 전화해도 안 받게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손주들도 잃는 건가요? 손주들. 제 손주들도 이제 만나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준호야, 법적으로 대응해봐. 면접권은 내 권리야. 엄마, 저 너무 지쳤어요. 법정은 이제 지겨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준호의 두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인 손자와 4학년인 손녀. 이제 이 아이들을 못 보게 되는 건가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순이가 급하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시장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시장에 와서. 너 험담하고 다녀. 뭐라고? 너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15년 시집살이 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내가 돈만 밝히는 노인네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반반이야. 어떤 사람들은 수진이 불쌍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편이고. 저는 시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준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수진이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며. 엄마, 수진이가 5억을 달래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합쳐서. 5억? 엄마가 저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해요. 며느리는 끝까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네 집도 편치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법정 증언 후 친정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댁만 챙기고 친정 망신시켰다며 절연을 선언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가 준석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혜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욕 들었어요. 혜진아, 엄마가 저보고 폐륜하래요. 언니 배신하고 시어머니 편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친정 출입 금지래요.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건 맞죠? 진실을 말한 게 잘한 거죠? 그래, 혜진아. 넌 잘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이도 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그냥 참았다면, 수진이 말대로 재산을 넘겼다면, 그랬다면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의원 김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시장에서 소문 들었는데. 원장님, 저 괜찮아요. 사모님이 잘하신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원장님,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겼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사모님, 제 아들은 이혼 위기고, 작은 며느리는 친정과 연락 끊기고, 손주들은 못 보고, 제가 뭘 지킨 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 차라리 제가 그냥 참을 걸 그랬나요? 사모님, 그건 아닙니다. 사모님이 참으셨어도 며느리들은 결국 사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것보단 나았을지도 몰라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가 건물을 관리하러 갔다가 1층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큰며느님이 다녀가셨어요. 또요? 네.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손주들을? 네. 사모님 험담하는 걸 손주들한테 들려주더라고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 가족이 헤어졌다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에게까지 저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수진이가 애들 데리고 상가에 왔다며?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애들한테 엄마 험담한 거 알고 있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애들 양육권 다 가져가려고 해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준호야.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남편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던 스웨터였습니다. 그 옷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너무 고집센 건가요? 영정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아요. 가족을 다 잃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킨 게 뭔가요? 20억? 상가 건물? 통장? 대신 잃은 건 가족, 평화,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나 어제 내 큰며느리 봤어. 어디서?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말하더라. 내가 자기를 법정에서 망신 줬고, 자기 인생 망쳤다고. 그리고, 옥순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머지않아 혼자 외롭게 죽을 거라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수가 신경 쓰지 마. 그냥 저주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머지않아 혼자 외롭게 죽을 것이다.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면 정말 혼자 외롭게 죽을지도.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가족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준호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 준석이 결혼식 날, 혜진이가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해가 지는 건가요? 이제 어둠만 남은 건가요? 핸드폰을 들어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준서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너희가 힘든 거 알아. 엄마가 잘못했나 봐.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준석이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힘내세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재산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정말 잘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상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무거운 열쇠. 이걸 지키려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어둠뿐인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로 며느리들 말처럼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족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가족분들은요? 가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있긴 한가요? 다들 흩어져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가 뭐래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왜 혼자 이렇게 버티세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이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혼자 두고.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재산을 지켰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아, 너 왔니? 어머니, 준석이한테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어요. 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형수 언니 말 안 들었으면. 아니야,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후에는 옥순이와 한 의원 김 원장님도 왔습니다. 영수가, 너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텨?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원장님, 옥순아, 미안해요. 사모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몸이 망가지면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틀 후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제 집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준호야, 괜찮아. 집에 가면 돼. 엄마, 제발요. 제가 엄마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떠나고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애들은? 수진이 친정에 있어요. 면회도 못하게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연락 왔어요. 뭐래?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비웃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업자득이래요. 돈만 밝히다가 혼자 외롭게 죽는 거래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그런 여자를 15년이나 사랑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준호야. 엄마, 이혼 소송에서 수진이가 엄마를 증인으로 세우겠대요. 엄마가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하면서요. 또 법정입니까? 또 싸워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준호 집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나요? 언제까지 가족이 갈라져 있어야 하나요? 일주일 후 이혼 소송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저와 준호 그리고 수진이와 그녀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만족하세요?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뜨리셨네요. 수진아, 15년이에요, 15년. 제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법정까지 가셨잖아요. 수진아, 넌 처음부터 우리 재산이 목적이었잖아. 그래요, 맞아요. 저 가난하게 자랐어요. 돈 없이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면서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진아, 그렇게 생각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15년간 거짓말하면서 날 속인 게 문제야.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머님이 받아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한테도 재산 안 주시잖아요. 그냥 혼자 다 가지고 계시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어머님은 돈이 자식들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야. 닥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재산 안 주시는지 알아? 너 같은 며느리 때문이야. 네가 노리고 있다는 거 아셨으니까.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조정 안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수진아, 넌 법정에서 졌어. 내 재산은 내 거야. 좋아요. 그럼 저도 끝까지 갈게요.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5억. 총 10억 받을 때까지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주들은 평생 못 보실 거예요. 애들한테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킬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애들까지 이용하지 마. 이용?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헤어졌다고.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 나는 살고 싶었던 거야. 당신네 집 재산으로 좀 잘 살고 싶었던 게 뭐가 나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저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 손녀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 망쳤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어린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 싫어요. 손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갔습니다. 돌아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손주들마저 저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엄마는 왜 그렇게 재산을 지키려고 하세요?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재산을 지키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존엄 때문이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배운 게 뭔 줄 아니?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며느리들도 이웃들도. 엄마가 혼자니까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 엄마. 수진이가 착한 척했던 것도 다 재산 때문이었어. 만약 엄마가 재산이 없었으면 진작에 요양원에 처박았을 거야.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재산을 지킨 건 돈이 좋아서가 아니야.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 엄마,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그걸 며느리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그건 아빠한테 남은 유일한 흔적이잖아.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 마음을. 준호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한테 마음을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냥 혼자 버티려고만 했어. 엄마. 준호야, 엄마 외로웠어. 아빠 떠나고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그런데 며느리들이 챙겨주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어. 15년이 다 연기였다는 게. 준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혜진이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어제 조정 어떻게 됐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미워한다는 것까지.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형수 언니 말 안 들었으면. 혜진아, 아니야. 너는 나중에라도 잘못을 뉘우쳤잖아.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손주들이 날 미워하는데 내가 뭘 위해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뜻밖에도 옥순이, 한 의원 김 원장님, 그리고 상가 편의점 사장님이 함께 왔습니다. 영수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옥순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자책하고 있어? 옥순아. 사모님이 무너지면 며느리가 이기는 겁니다. 김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손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편의점 사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손주들 봤어요. 그 아이들 순수해요. 지금은 엄마 말만 듣지만 크면 할머니 마음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제 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수가, 우리가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편인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방식으로 마무리하겠다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준호의 이혼은 결국 성립됐습니다. 수진이는 위자료 2억을 받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인 1억을 준호에게 지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거. 준호야, 받아. 내가 수진이한테 준 건 결혼 생활에 대한 정리야. 그건 엄마 재산이 아니라 내 몫이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수진이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준호가 면회를 합니다. 저는 아직 손주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준석이와 혜진이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혜진이는 친정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혜진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앞으로 잘 살자.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3개월 전 저는 시니어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숙 씨, 오늘 그림 정말 좋았어요. 강사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시니어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수다를 떱니다. 영숙 씨는 정말 용감하세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맞서다니. 아니에요. 그냥 제 것을 지킨 것뿐이에요. 요즘 노인들 대부분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 사는데 영숙 씨는 다르네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킨 것만이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킨 거라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네요. 한 의원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커피 한 잔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의 아내 이야기, 딸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배우는 그림 이야기, 시니어 대학 친구들 이야기. 사모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원장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물론 가족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거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사모님을 위해 사시는 거네요. 네. 70평생 남편 위해, 자식 위해, 며느리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한 달 전,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 일주일에 2번, 옥순이와 함께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립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 재산이 있어서 그래도 저는 나은 편이라는 것을.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뭐가?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옥순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해서 이긴 거지.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50년 친구. 정말 고마워. 어느 일요일, 준호와 준석이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외식하러 가요. 그래, 좋지.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아이들이 엄마 만나고 싶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준호야. 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준석이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굴복하지 않으신 거. 저희가 다 배웠어요. 준석아.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아니야, 얘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못 사는 게 불행한 거라는 거야. 엄마, 너희 엄마 잘 살고 있어.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바빠 죽겠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노인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 제가 배운 취미 중 하나가 사진 찍기입니다. 여보, 오늘 노을 정말 예쁘죠? 남편 영정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정 속 남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상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이 열쇠가 제 전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건물 열쇠일 뿐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상가 건물은 두 아들에게 반씩, 예금은 일부는 아들들에게, 일부는 제가 평생 쓸 생활비로, 그리고 일부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기금으로. 이제 재산 걱정은 끝났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들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는 지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니어 대학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수업 가세요? 한 의원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원장님도. 저도 그쪽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좋죠. 버스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도 요즘 혼자 지내신다고 합니다. 딸이 결혼해서 외국에 산다고. 원장님도 외로우시겠네요.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바쁘게 살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그걸 깨달았어요. 시니어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왔네요. 그럼요. 요즘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오늘 수업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결혼식? 아이들 낳았을 때? 손주들 봤을 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시니어 대학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영숙 씨, 왜 지금을 그렸어요?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요. 강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답변이에요. 영숙 씨,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상가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층 부동산 사장님도 창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수업 갔다 오세요? 네. 그림 배우고 왔어요. 3층 학원 원장님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건강하시죠? 네, 아주 좋아요. 이 건물은 더 이상 제 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 작은 왕국입니다. 여기서 저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할머니도 너 보고 싶었어.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죠?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남편 영정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촛불을 켜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잘 살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은 흩어졌지만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켰고 더 중요하게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박영숙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니까요. 박영숙, 67세.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